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미디어날 공개홀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지만 네, 이 자리에는 미디어날이 기획한 카자흐스탄 홍범도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그 26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한 손님들 두 분이 또 오셨습니다. 한 분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이면서 공훈 예술가인 문공자 선생님과 김겐나지 두 부부 오셨는데 두 분께도 저희 감사의 박수 한번.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인사는 각자 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미디어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두 분은 서울에서 한번 같이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두 상욱이더라고요. 두 상욱. 예, 그래서 먼저 두 분 차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알마티 고려문화원 원장 김상욱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미디어날 후원회원 변상욱 기자입니다. 예, 저도 후원하고요. 뭐 구국의 강철 이빨, 진보의 달마대사, 특종 대왕, 뭐 많습니다. 김종대라고 합니다. 네. 저만 빼고는 다 유명하신 분들 세 분을 모셨고요. 저는 사실 김상욱 그 원장님을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 세계 테마기행에서 이미 잘 명성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분은 여기 계시는 분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미디어날 회원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미디어날 회원비를 꼬박꼬박 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번 여행도 여행 경비를 다 내고 오신 그런 분들이라서 제가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스로도 또 미끼였다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네. 미끼 네. 상품. 네. 예, 미끼 상품의 역할을 아마 올해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지만은 내년에도 제가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와서 지금 오늘 며칠째죠? 이제 한 이틀 더 있으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정인데요. 7일째인가요? 네, 그럼 내일 가는 거구나 저희가, 그죠? 네, 와서 저희가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를 먼저 우리 김상욱 원장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네. 예, 미디어날 그 홍범도 장군의 길 탐방단은요, 카자흐스탄에 도착해서 알마티에서 거즈르루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게 벌써 그러니까 탐방 2일, 3일차가 되겠네요, 벌써. 예. 2일차, 탐방 2일차, 밤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를 횡단해서 약 1200km 떨어져 있는 거즈르루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즈르루다에 그 다음날 저녁에 도착을 해서 고려인 동포들과 만찬을 하고 다음날 홍범도 장군을 찾아뵙습니다. 거즈르루다에 있는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을 찾아뵙고 공원을 가서 홍범도 장군의 동상과 그 참배 공간에서 보드카 한 잔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개봉우 선생, 그리고 옛 원동사범대학, 그리고 고려극장, 고려일보의 옛 그 건물터들을 다 둘러보고 또 독립운동가 개봉우 선생, 또 이 최봉설 또는 최계립이라고 하죠. 최계립 선생이 말년에 살았던 집까지도 다 둘러보고 알마티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는 이제 이 카자흐스탄과 또 우리 중앙아시아의 대자연을 또 한번 그 속에 한번 저희들이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고려인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지금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중앙아시아에 와서 또 뿌리 내리고 살았던 이곳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일정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기차를 타고 거즈르루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뉴스를 들었어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홍범도 장군이
계셨던 그곳을 가는 그 시간에 대한민국에서는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는데 바로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돼서 친일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첫 일성을 했는데 기차 안에서 제가 많이 성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얘기들 변상욱 대기자님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 머리가 빨리 돌고 유학을 많이 갔다 온, 물론 해방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치면은 그래도 잘 사는 지주 계급에서 유학을 갔고, 두 번째는 그 지주 계급 플러스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육군사관학교의 장교 후보생들이 또 미국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 사회를 군사정권, 친일 정권이 묶이면서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그걸 갖다 우리는 뭐 문화정권 또는 뭐 문화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학교까지 학벌이 좋으니까 결국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뭉쳐진 하나의 카르텔이죠. 기득권 세력. 근데 이 기득권 세력이 늘 부끄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친일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뉴 라이트라고 하는 사상이 나와서 그걸 조국 근대화에 일본이 크게 밑바탕을 깔아줬다라는 논리로 뭉개면서 자기네들의 유일한 치부인 친일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니까 그것이 오늘날 항상 자기가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집단이 권력을 잡으면 그 얘기가 또 나오고 하면서 지금 저희는 좀 떠나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친일의 지우기 역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이 된 김형석 교수, 이분이로 쓴 게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근데 이 논지는 뭐냐면은 그 인류는 보편주의를 지향해야 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국제사회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반일 감정이라는 게 그 보편적 가치를 침해한다. 그래서 이게 부족주의 내지는 종족주의라고 낙인을 찍는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보편주의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라든가 3.1 독립 선언서 이런 게 민족적인 가치 위에서 만들어지는 사실상의 보편주의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편주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적으로 삼고 한미일이 하나로 뭉쳐서 이 어떤 지정학적인 대치구도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종족주의 아니냐. 이게 바로 진영주의고 종족주의인데 우리가 가진 여기 고려인들의 삶을 보셨고 홍범도 장군을 또 보셨고 또 이제 만주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를 보면은 우리야말로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어떤 민족성을 갖고 있고 이 자기 동포에 대한 무한한 사랑 위에서 세계로 나갔고 이런 게 바로 우리 독립운동의 선조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보편주의. 이게 왜 종족주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종족화된 어떤 하나의 변종, 그게 바로 저 반일 종족주의가 바로 자기들이 종족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의 프레임에 우리에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기 저 사도광산 문제도 이번에 아주 슬픈 결말을 맞았습니다.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외교부 거짓말이 다 들통났어요. 그리고 나서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연구소장이 연이어 뉴라이트가 임명된 요게 다 뭉쳐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인물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 11월쯤 되시면 아마 제 이야기가 실감 나실 것 같아요. 11월이 한미일 안보협력 그 집단 안보로 가는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안보협력체가 이게 군사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뭉쳐진 하나의 어떤 집단 안보의
발판이 이제 11월에 마련되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Tri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그래서 TSCF라는 게 한미일이 삼국이 공동 문서를 제정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전에 걸림돌을 다 제거해놔야 돼요. 그게 역사 문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토가 냉전 시대에 만들어질 때 나토 국가들끼리 이 불편한 과거사를 대부분 청산했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거긴 방식이 다릅니다. 진실과 화해를 해서 이 나토의 하나의 유럽이란 걸 개념을 만들고 그 위에서 나토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못하지만 아시아판 나토를 소규모로 이걸 소다자주의라 그래요. 그걸 올해 11월에 본격 출범을 하는데 그 전에 불편한 역사 문제를 다 치워놓겠다는 이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왜 저럴까 싶잖아요. 이게 다 프로그래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기획이 있다는 거. 이걸 보시고 11월에 앞으로 그것이 문서가 나올 때쯤 국제 정세를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8월에 왜 저렇게 폐악질을 했는가, 왜 그런가 하면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목표에 그 자기들의 효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부터 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역사의 주변화, 그 다음에 우리 정신의 수탈, 이런 어떤 그 부분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1열에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군사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한미일이 통합 과정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의 집단화가 된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요게. 그래서 그런 걸 잘 연결해서 보셔야 우리가 화만 내지 않고 알고서 제대로 이 의도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의원님 그 기차 안에서 했던 얘기가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던데 그 전두환하고 비교해서 하신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뉴스가 나왔을 때 독립기념관은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일본의 역사 망언이 나오고 이제 전 국민이 모금 운동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저 일본의 망언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독립기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 이진숙이나 김형석이나 김문수 같은 사람은 절대 전두환 노태우도 시절에도 공직자가 될 수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무수히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보수도 민족주의라는 감성 안에서 보수였어요. 근데 지금 보수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거기서 벗어난 보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보수 세력마저도 어느 정도 민족적인 그 감성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데서 윤석열은 벗어나는 거니까 엄격히 말해서 보수가 아닙니다.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보수도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보수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건 뭐라고나 해야 될까? 하나의 역사의 일탈이자 또 하나 어떤 우리 스스로 주변화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의 역사 수탈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정신적 저는 침략이 이제 다 자행되는 이것을 과거 어떤 보수가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수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게 제 생각. 결국 남아있는 임기가 이제 3년이나 남아있는 건데 그 안에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임기가 더 짧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민감한가요? 그래야 네. 조회수 올라가지. 그냥은 안, 맨입으로는 안 올라가요. 우리 변상욱 선배님이 한번 이야기를.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와 법을 아는 자가 법대로 합시다라고 할 때가 가장 교활하고 음흉할 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 비교를 해보면 둘 다 국회를 싫어합니다. 여의도 자체를 싫어하고 자기만의 어떤 세력을 갖다 빨리 굳히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여의도 정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결국 언론인 출신들과 교수 출신들, 뉴라이트 교수 출신들이 많이 기용이 됐던 거고, 검사만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해보려니까 여의도 정치는 싫고 똑똑한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영
자기하고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 썼다가 폐기 처분한 사람들을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도 다시 등장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거죠. 유인촌. 예, 뭐 유인촌에다가 이제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보이지도 제대로 않던 이진숙까지 이제 뭐 장관급이 되는 세상이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어떤 정통성 내지 기반이 너무 이제 취약해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는 않는데 법의 허점을 묘하게 잘 파고드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항상 답은 똑같습니다. 법에는 안 된다고는 안 돼 있다. 이게 법적 근거예요. 네. 법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다가 아니라 법에는 그렇게 안 돼라고는 안 써 있다라고 하는 그런 틈만을 찾아가면서 뭐 쉽게 법이 없으면 시행령으로 해버리고 국회가 막고 있으면 또 시행령으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제일 아픈 부분이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가 윤석열 정부로서는 제일 아프고자 법적으로 하자가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법적으로 하자가 크다는 얘기는 수사해서 법원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조작해냈다 또는 빼냈다 또는 탈취해 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건 분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서 법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다시 국민에게 온갖 거짓말로 다 속였다. 더군다나 이제 요번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도광산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의견이 너무 달라서 그 얘기는 안 꺼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꺼냈다가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 그게 네. 진상이에요. 예, 그게 진상이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뭐 그 얘기 꼭 지금 꺼내야 되겠습니까? 얘기도 안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서로 그냥 무건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꺼냈다가 바로 단칼에 거절당하고서 깨갱하고서 뒤로 물러났다는 게 이제 진실로 나중에 그런 식의 것들이 쌓이면 한 건 한 건으로는 크지 않은데 결국 내후 외환의 어떤 주범이 되는 셈이어서 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하는 거죠. 예전 같아서는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가는데 어떻게 걸고 넘어지겠나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면 국정농단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아니 그 카자흐스탄에서는 어떻게 그 사태를 보시는지 우리야 뭐 늘상 우리야 맨날 보니까. 근데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예. 네. 뭐 사실상 뭐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 그런 측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건 뭐 제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카자흐스탄에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살고 계시고 또 카자흐 민족도 당연히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다수의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옛 소련 시절에 여기 소련의 일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 뉴스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분량도 꽤 많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까? 아마도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국 분들은 카자흐스탄에 잘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조금 덜 알 수도 있으시겠지만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알고 있다. 그 한마디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윤 대통령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바 있지만 성형민 뭐 이래가지고 그 기사가 여기서 나왔죠. 예, 그게 또 현지 언론에 기사화가 되고 과거의 옛 사진들이 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자면은 정말 끝이 없지만 뭐 일단은 스타트하는 뭐 개념으로 굉장히 오히려 우리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 돌아가는 것들을 꽤나 잘 알고 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이제 연결해서 카자흐스탄에 오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러시아 혁명 때도 그렇고 보면 중앙아시아에 이제 여러 스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치국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까지 불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자치 영역으로는 남겨놨던 스탄들이 있는데 징집을 강제로 해서 전쟁터에 왕창 몰고 갈 줄 알았는데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근대화 과정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총을 주고 총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고 군대 편제를 익히고 그러다 보면 하나의 근대화된 세력이 되니까 생각보다는 총알바지로만 쓰려고 그러지 이 스탄 사람들을 러시아 혁명 쪽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땡겨 쓰지 않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스탄자 붙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서로 친하지 않은 데다가 때로는 자기네를 다스리는 그때는 칸이었겠죠. 네. 칸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이렇게 반란이 자꾸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투르크 계통들이 심했겠지만 그러니까 각 부족마다 힘이 커지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데 러시아라든가 큰 나라들이 보면은 그걸 계속 이용하죠. 예. 반란을 빨리 진압해서 질서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슬쩍 계속 반란이 커지도록 하면서 자기네끼리 계속 물고 뜯도록 싸우게 해서 전체적인 중앙아시아의 연합을 이제 깨버리고 각자 힘이 약한 사람들만 쭉 흩어져 살도록 하는 전략 전술을 갖다 늘 피면서 결국은 자기네가 나중에 먹어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이라고 하는 세 나라를 봐도 결국은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의혹에 있고 결국 우리가 맨 앞에서 총알바지 놀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 또 하나는 미국과 일본은 재미를 보는 거죠. 남과 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남쪽에서도 자기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하면서 계속 그 정치적인 혼란과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언제나 가장 열악한 처지에 남게 되는 이런 비극들을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더 뚜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국가를 호명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북한과 다른 나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북러라는 표현을 썼고 또 북미라고 예, 북미도 했는데 지금은 미북이란 말을 쓰고 심지어는 러북이란 말까지 쓰는데 과연 이런 러북이란 표현에 대해서 아니 러북 하니까 북러가 러브를 하잖아 지금 밀착을 하고 그게 우리한텐 재앙이 된 거잖아. 왜 러북이라고 했냐 이거야. 얘기야. 그래서 그게 과연 러시아가 그런다고 좋아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이 왜 나왔는가? 여기에는 저는 이제 바로 이 정권의 철학과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미국과의 동맹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미를 얘기하면서 일본과의 동맹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는 외교를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 건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점수 한번 매겨보시죠. 아 그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점수 불가능 학점이 있어요. 뭐 교수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채점 불가능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불합리한 거고 목표가 같을 때 점수를 매기는 거지 목표 자체가 일탈을 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외교 안보 분야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그 진영 체제의 완성은 이 사람들의 꿈은 제가 보기에 1905년 체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1905년 체제라는 게 러일 전쟁이 끝난 해고 그때 독도가 일본 영토에 복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조선하고 일산의계약을 체결한 때, 그러니까 식민지의 그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 그때 일본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어떤 레지널 헤게모니, 즉 지역 패권자가 된 거고, 자기들의 대동아 공영권에 나오는 그 말대로 아시아의 지도국이 됐다는 거고,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동아시아가 일본 위주의 질서가 가장 이상적 질서였다. 이게 오늘날 일본 우익이 그 추구하는 1905년 체제의 부활 또는 1905년의 질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향하는 일본 우익의 하나의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이상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반도 국가고 다른 지정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본식의 질서, 1905년 체제 이게 부활된다는 건 곧 우리가 일본 밑에 어떤 서열화된다.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목표로 봤을 때 사실은 일본 우익으로 봐서 윤석열은 120점 정도 줘야죠. 이 이상 좋을 수가 없나. 이 이상 어떻게 좋으냐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점수 자체를 매기는 게 일본에서 매기는 점수만 채점이 아니 가능한 지금 거네요. 저기 얼마 전에 사도광산 그거 저기 그 등재되고 나서 일본 우익이 난리가 났어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상케이 보도가 보면은 윤 대통령 있을 때 더 해먹자. 독도 문제도 윤 대통령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지금. 그래 그 이상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기 1905년 체제의 본질은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을 압도하는 질서. 그래서 대륙이 중국이 거는 그 제1도련선이란 해상 열도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딱 차단되고 봉쇄돼서 인도나 태평양 쪽으로 나오게 하지 못하는 차단막이 완성되는 질서. 이게 1905년 질서입니다. 그러려면 한국이 반드시 일본의 지도하에 들어가야만 이 전략이 공고해지고, 두 번째 좀 다급한 거는 장기적인 지정학도 있지만은 대만 해협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 11월이 되면 중요해지는 게 시스템적으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통합이 작업이 되면 대만 해협에도 우리가 자동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1905년 체제의 핵심입니다. 그때 일본이 조선뿐만 아니라 대만도 식민화했거든요. 그래서 그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지정학은 불변이다. 그 위에서 질서는 끊임없이 반복과 순환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암울한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요. 외교 그러면 이제 카자흐탄이 사실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카자흐탄은 외교를 참 잘합니다. 예. 그럼 왜 외교를 잘할까? 현 대통령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브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이제 정통 외교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카자흐탄이 외교를 잘할까? 아닙니다.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외교 안보 전략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금 현재 이 공개홀에 와 계신 많은 우리 미디어날 또 후원 또 이 우리 홍범도의 길 탐방단에 함께 하시는 이 분들도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외교의 가장 기본은 우리나라 외교의 가장 기본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하는데 외교 안보가 활용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의 본질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카자흐탄이 외교를 잘하는데 왜 잘하느냐 하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카자흐탄이 가지고 있는 몸값을, 가치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어떤 몸값? 중국이 매기는 카자흐탄의 몸값, 러시아가 매기는 카자흐탄의 몸값, 그리고 저 건너 미국이 매기는 나의 몸값, 카자흐탄의 몸값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자흐탄은 자기 몸값을 알기 때문에, 자기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미국과 마주 앉았을 때, 또는 중국과 마주 앉았을 때, 또는 러시아와 마주 앉았을 때,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마주 앉았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자기 자신을 놓고 매기는 몸값을 적절히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카자흐탄이 주변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과 어떻게 뭐 군사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정학적으로 또 가치가 있는 그런 그 국가이기 때문에 내 가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외교의 무대에 등장한다는 거죠. 또는 딜에 이제 이 그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적절히 노멀하게 잘 이루어져 오다 보니까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지금 33년이 되었습니다만 카자흐탄은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 훨씬 더 국제적 위상이 높습니다. 예. 네, 그런 거고 이제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교 분야는 아까 이제 점수를 매겨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기가 상당히 좀 곤란할 정도로 미처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카자흐스탄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제 조금 하면 왜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사이에 꼈는데도 자기 몸값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부풀려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의 배경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7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을 보면은 중앙아시아의 제일 큰 가치는 사실상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이 옆으로 밀고 들어와서 유럽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경계선의 역할.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만은 테러 집단이나 국제적인 어떤 과격 세력의 흥분과 도발을 어떤 막는 역할. 거기에는 물론 테러 말고 아편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니까 사실상 미국은 중앙아시아를 바라보는 목표는 상당히 군사 안보적이에요. 예. 여기가 안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민주주의나 개발 부흥을 막 미국이 도와주는 이유는 빨리 카자흐스탄 나라가 경제력도 커지는데 민주적으로도 안정되어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갑자기 넘보고서 갑자기 무너뜨리면서 자기네들이 또 속국처럼 막 부려먹지 못하도록 빨리 이 나라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뭐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다. 이 나라들을 튼튼히 어느 정도 서방 유럽 또는 서방 민주주의 세력과 비슷한 어떤 색깔의 단단한 나라들로 빨리 이렇게 세우려고 막 지원을 하는 거고, 중국은 거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워낙 큰 대륙들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중앙아시아의 넓은 뜰에다가 확실한 자원도 공급받는 커다란 공장들과 무역 기지를 세워가지고 서유럽으로 돈을 벌러 진출하는 그 꿈이 이제 중국으로서는 제일 급한 꿈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안보 쪽으로 빠지려고 그러고 중국은 돈 버는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안 부딪힙니다. 이렇게 쓱 서로들 엇갈려 가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편이 아니야. 확실히 얘기하라 그러고. 또는 돈 좀 벌려면 그러면 하다 보면 중국하고는 돈을 벌어야 되고 미국하고는 안보를 다져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이 반도체건 자동차건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자기네가 돈을 뺏어가려고 그런다거나, 또는 뭐 북한이라고 하는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존재들이 중간에 껴있거나, 그래서 우리 안보는 카자흐스탄의 이 균형 맞추는 아주 뭐랄까 좀 치밀하면서도 아주 줄다리기 잘하는 이런 안보가 되게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면 정부가 바뀌건 정권이 바뀌건 간에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외교 안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점수를 매기기 어려운 게 아니라 재수강조차도 어려운, F도 아닌 재수강조차 불가능한 그런 점수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정말 심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대학 시절에 저희 옛날에 뭐 1980 몇 년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통일염원 몇 년 이런 표현들을 썼었잖아요. 다 그 비슷한 시기에다 대학을 나오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뭐 통일 방안을 놓고도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를 했었고, 통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뭐 우리의 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그런 노래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느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또 최근에 결국 우리가 그 이런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들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남북이 적어도 뭐 통일은 아니더라도 평화를 가져가는 방법은 이제 등거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남한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지만은 그 북한과 어떤 나름대로의 그 평화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소위 말하는 그 닥쳤던 개를 지붕 쳐다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남북이 해내는 뭐 뭔가의 그런 평화선이나 이런 부분들,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어제도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송에서 기차 타고 북한을 경유해서 대륙으로 나오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더 나아가서 아예 차라리 통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념적으로 서로 그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것보다 차라리 통일하지 않고 두 나라가 같은 말을 쓰는 두 개의 나라로 가면서 공존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사실 이게 더 쉽고 편안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대단히 슬프게도 이제 세계화 시대가 종언을 고하면서 지정 간의 어떤 단층선의 어떤 그 구조가 더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동안 전 세계 자치를 감췄던 전쟁이 지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자 지구에서 또 서아프리카에서 계속 지금 전쟁이 전염병처럼 또 확산이 되면서 바야흐로 세계가 이제 갈등 속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고 이걸 대인저존 위험구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다수를 이루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럴 때 남북이 평화협정 체결하고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가면서 대화협력하자. 제가 강릉 가서도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특히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이상적인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오히려 희망 고문을 할 수도 없는 게 솔직한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평화협정보다도 정전협정이나마 제대로만 유지가 되면 그나마도 다행이다. 그리고 그 정전협정을 잘 유지하려고 만든 게 9.19 남북 군사합의서예요. 이게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나니까 연간 200회에 달하던 정전협정 위반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10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큰 전쟁을 막았던 정전협정이 오히려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니까 전선이 평화로워졌다. 이게 9.19 군사합의의 진정한 가치거든요. 근데 이 9.19 군사합의가 우리만 손해본 거다. 우리가 북한에 양보한 거다. 이러면서 이걸 깨버리자는 논리가 이제 결국은 9.19 합의 무력화까지 이어졌는데 그런 논리라면 정전협정도 깨야 됩니다. 정전협정 있고 북한 지피는 다 DMZ 들어와 있는데 우린 다 철수했거든요. 이것도 그럼 북한에 유리한 거니까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장치들이 전쟁을 막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평화협정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런 정전체제에 좋은 것만 딱딱 뽑아서 이 완충구역을 넓히고 그래서 전선의 안정을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가 되는 거고 평화지대가 되면은 자유왕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조금씩 넓혀왔던 겁니다. 그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9.19 군사합의 이런 걸로 평화의 섬을 하나씩 점을 찍어 놓으니까 연결을 잘 해보면 또 이게 나름대로는 점진적으로 평화로 가는 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역방향으로 퇴행이 시작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화협정도 좋지만은 있는 정전협정이나 위반하지 말고 잘 지킬 수 있는 이 정도 남북 협력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선에 이제 확성기 방송이 제거가 됐고, 또 남북 간에 이제 전단이라든가 똥풍선이 오잖아요. 예. 그것도 하필이면 용산에 주로 떨어져. 난 그것도 희한해. 아니 그 풍선이 뭐가 달린 것도 아닌데 외교부 옥상, 정부청사 옥상,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들어가는데 그 길목이 3개 있거든요. 대통령실 출퇴근할 때 거기 다 떨어졌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카자흐스 타놓은 그날이었어요. 용산의 38번 게이트 대통령 들어가는 그 옆에 국립중앙박물관 거기에 딱 떨어진 거야. 거기에. 그런데 아무 대응을 우리가 안 했어요. 그 전에 오물풍선이 날라왔을 때는 이거 도발이라고 막 확성기 방송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도발을 안 해. 그래서 왜 안 했는가를 보니까 유엔사가 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확성기 방송하고 하니까 유엔사가. 그러니까 졸지에 피해자가 피의자가 된 거예요. 조사받는 입장에. 이래 되니까 확성기 방송을 안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번에 날라온 풍선은
저기 오물이 안 묻은 휴지만 날라왔다. 이래가지고 도발 수위가 낮아졌다. 이래서 확성기 방송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유엔사 때문인데. 그러면 내 얘기는 똥이 묻으면 나쁜 풍선이니까 대응을 해야 되고, 휴지만 날려보내면 착한 풍선이니까 대응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떤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일본 언론은 달라요. 그 똥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동물의 것이다. 여기까지 분석을 해줬어요. 그때 우리 언론이 일제히 이제 똥풍선이라고 부르지 말고 거름풍선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분석을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일보는 분변풍선이라 그랬고, 동아일보는 대변풍선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표현만 해도 한 10몇 가지가 나왔어요. 오물풍선, 똥풍선 다 나왔어. 그래 통일된 표현이 없는데 그걸 일본 언론이 딱 캐치해서 우리 정부를 취재했는데, 근데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거름풍선이 어떠한가 해가지고 나중에 다 통일이 됐는데, 이제는 휴지만 날라오는데 김여정이가 이번에 7.5톤의 휴지를 실어서 내보냈다. 그러니까 봐라, 도발 수위가 낮아졌다.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이제 똥을 안 묻힌다. 이래가지고 확성기 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19 군사합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런 거 하나에도 뭐 이 혼란에 빠지는 걸 보시라고.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 건데, 저는 좀 많이 궁금한 부분이 그 언제부턴가 그 뭐 김여정 부부장 얘기할 때 남조선이란 말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서울 것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표현에서 전 초창기에 굉장히 좀 희망을 가졌던 표현이에요. 북이 남한을 인정하고 이렇게 가면 결국 제가 아까 얘기했던 차라리 싸우지 않는,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같은 말 쓰는 두 개의 나라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것들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또 쓰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호를 불러주는 것과 달리 또 굉장히 과격한 것을 보이잖아요. 그거는 네. 꼭 그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제 유사시에 저기 적대적 교정국가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대적 교정국가로 대한민국을 대하겠다고 한 거니까. 더 위험한 근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의 핵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거였어요. 이 한국을 향한 전술핵 개발은 나중에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거리 미사일에 이제 전술핵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을 억제하는데 실패하면, 그 다음에 한국에 미군이 들어와 있는 주요 부산항이라든가 오산공군기지라든가 청주가 여긴 1번이요. 여기는 여기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개전 초기에 전쟁의 제일 첫 번째 개시되는 게 스텔스고, 전쟁이 한참 진행돼서 이제 방공망이 무력화되면 스텔스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 1번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기에 이걸 갖다가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은 전술핵의 위협을 가하겠다는 그 표시가 대한민국 것들이란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동포로 봤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뭐 대규모의 살상 무기를 동원하기가 뭐 했는데 이제 자유롭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아무튼 한미 동맹이라고 할 때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었으면 결국 어디 가서 싸워야 되냐면은 휴전선을 맡아고 있는 북한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강하게 담겨 있는데, 자꾸 한미에다가 일본을 붙여갖고 동맹을 맺어버리면 이 전선이 말씀하신 대만으로 해서 저 남아시아 쪽으로 쭉 전선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을 빨리 불러가지고 여기 와서 싸워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길어지는 거죠. 태평양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동맹만 있을 때와 한미 일 동맹이 있을 때가 어떻게 다르냐.
그다음에 한미일 중에서 서열이 저 아래에 있으니까 또 미국이 실제로 우리를 갖다 얼마나 동맹 중에 중요한 한 나라로 생각할지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정말 맨 앞에서 뒤치다거리가 아니라 맨 앞에서 총알바지처럼 싸워야 되는 한국의 운명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의 특징은 일본은 러시아하고도 국경 분쟁이 저 위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사할린 그쪽, 뭐 북해 5도 그쪽. 그다음에 일본은 또 중국하고도 남아시아 쪽에서 결국 영토 분쟁이 또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두 나라하고 동시에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러시아, 중국하고 뭐 영토 분쟁이라고 하는 건 없는데, 한미일 동맹으로 묶여버리면 일본과 함께 이 두 사할린 북쪽과 이쪽 남아시아 쪽의 열도 지방에서의 국경 분쟁하고 같이 다 휘말려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가울 게 없고, 이걸 다시 중앙아시아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제 제가 와서 대륙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느끼는 거는 토카예프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뭔가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안 되면 스탄이라는 나라들끼리 하나의 거대한 그 광역 협력체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하나의 협력체가 되듯이 뭐 이런 식으로 권역별 협력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더 강대해지죠.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스탄 국가들이 우리는 하나로 움직이기로 했다. 안보든 정치, 외교든 아니면 경제, 교류, 무역이든 간에 크게 움직일 테니까 하면 이제 몸값을 부풀릴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옆에 손잡고 부풀릴 수 있는 아무 세력도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더 고립되면서 더 총알바지처럼 심부름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불가역적인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자꾸 우리 스스로 조금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을 하는 어떤 평화와 번영의 국가가 되는 게 등거리 외교냐, 중립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형식적 중립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망한 나라들이 벨기에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중립을 선언했다 제일 먼저 히틀러한테 침공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을 맹자나 불가경에서 얘기할 때 중용이라는 단어는 좌와 우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건 원의 중심, 하나의 어떤 세계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주변을 한번 주도해보자는 의미에서의 중용이지, 이 중용은 좌와 우의 등거리 내지는 절충이라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고, 정확히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이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겪으면서 일관되게 어떤 그 추구했던 생존 전략, 평화 전략은 이제 우리가 주변 정세를 한번 주도해보자. 그래서 미국보다 한 발짝 앞서서 남북 대화를 하고 북미 대화를 중재를 시키고, 그러면서 육자 회담에 이제 그 어떤 주요한 행위자로 우리가 들어가고 했던 거는 다 주변을 절충시키자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보자. 우리가 한번 주변 정세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주도를 해보자. 여기서 원대한 비전이 나왔고, 통일 시대와 민족 자존, 또 어떤 그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시대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주변에 연합할 세력이 없이 이렇게 섬처럼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공재를 내놓고, 또 남들로부터 설득을 하고 남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국가, 이 문화와 어떤 사상의 가치가 높아서 국제사회에서 의제를 제기하는 나라, 이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하는 일입니다. 국가는 작은데 존경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우리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이지, 맨날 중국하고 미국하고 틈 사이에서 또 옛날 소련하고 틈 사이에서 이거 우리 어디에 붙어야 사냐, 이 논리로 구한말을 그냥
협의하면서 한때는 일본에 붙었다. 한때는 중국에. 청나라죠 그때. 한때는 또 러시아에. 이러다가 나라가 쫄딱 망한 거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조선민족 또 국가는 우리는 저 중심론을 얘기할 때 그 굉장히 저기 보편적 사상을 우리는 꿈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좀 더 우리가 더 앞서 나가는 비전과 문화의 품격, 국제사회의 의제 관리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중심성을 갖춰 나간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하면 어떤 나라도 어떤 외세와 강대국도 우리 동의가 없는 한 한반도에서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릴 수 없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결기 있게 이건 우리 어떤 그 국가의 주권을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짊어지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헌법 위에 정전협정이 있어요. 헌법보다 더 저기 강한 구속력을 갖는 게 정전협정이 있고 대통령 위에 유엔 사령관이 있어요. 법 체계는 실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결국은 저 맨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게 되는 구조화돼 있는 나라인데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한번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한번 개척해보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전환해서 남북 평화협력을 하고 육자회담을 하고 이랬던 거는 그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떤 중립지대, 등거리 외교 이런 말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제한적 용도로 써야 되지 우리 정신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이 고려인들이 여기 와서 개척하고 산 이 어떤 사상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중심성을 잃지 않는다. 어디 가서도 우리 운명은 스스로 개척한다. 딱 이런 어떤 그 저기 결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민족의 그 억센근성이 만들어낸 나라고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권력은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자위권, 그 다음에 국민이 전쟁하지 않을 권리, 즉 평화권을 이걸 최고의 주권으로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겠다.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주변과의 관계도 우리가 건설적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대국 정치의 희생자라는 선입관을 우리 스스로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제2의 식민사관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 동의를 하는데요. 이 통일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고려인들이 아직도 많은 고려인들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크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남북의 지도자들은 아까 우리 이재표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비록 그 통일 정책의 이름, 통일 방안의 이름은 각각 달랐으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연방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일 그 로드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옛날에 다 배우셨겠지만 우리 정부도 좋은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북 연합 단계, 뭐 DJ 같은 경우에는 남북 연합 단계를 거쳐서 결국 이제 통일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주 훌륭한 남이나 북이나 통일 방안이 있어 왔고요. 또 이 남한의 이제 통일 방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름은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걸 보면은 결국 남북한이 평화 공존으로 가다가 남북한이 결국 그 남북한 연합으로 가다가 결국엔 통일을 지향한다. 뭐 이런 크게 보면 이렇게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좋은 통일 방안은 있습니다. 이 이상 이 이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이 이미 30년도 훨씬 더 전에 만들어져 왔고 남북 지도자들은 그 통일 방안을 놓고 또 전문가들과 실무자들, 통일부 관계자들은 남북이 그렇게 딜도 많이 해왔고요. 그게 남북 협력 그 협상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지금까지 왔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통일의 가장 기둥이 되어야 할 주체적인 역량이 되어야 할 우리 국민들이 이 미디어 날과 같은 이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매체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좋은 통일 방안들이 또 이런 좋은 로드맵, 좋은 길이 있어요. 우리 가야 할 길이. 이 좋은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보지 못하도록 이제 주류 언론이나 또는 우리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이나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걸 못 봐온 다수의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보지 못했을 뿐이지 좋은 길은 이미 나와 있어요. 제시를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고려인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 관심은 지극히 높다라는 그 말을 한마디 또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날과 같은 이런 살아있는 이런 매체, 언론들이 이 길을 막고 있는, 자꾸 가리는, 커튼을 치면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명확한 이 길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레닌이 했던 말 한마디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레닌이 혁명을 성공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류의 그 이상인 공산혁명을 성공을 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적은 문명이라 그랬어요. 문명.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 인류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뭐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수의 국민들은 생업에 바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조하면은 정말 미디어 날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후원 회원님들 그리고 이 홍범도의 길 탐방단 그 참여자분들이 홍범도의 길을 마치고 한국 돌아가시면 바로 배가 운동이 아니라 10배 운동을 좀 전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언론이 죄인입니다, 세상. 근데 미국도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 트럼피즘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면서 도대체 왜 갑자기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라를 뒤흔드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 분석을 계속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디어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스운 것은 미국에서 미디어가 자꾸 사람들의 어떤 사회에 대한 혐오라든가 차별, 극우 세력들의 어떤 과격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게 SNS하고 블로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제일 큰 언론들이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미국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죠. SNS 뭐 이런 거 갖고 블로그 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언론이자 민족지 정론지라고 하는 인간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딸린 방송사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기생하는 유튜브는 뭐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일 큰 언론들이 이미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다 일부러 조장하고 분리시키고 배제시키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하면서 사실상은 지하 정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제일 큰 이제 아픔인 거죠.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한다면 안에서 이렇게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할 때 그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터를 닦고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하는 교민, 이민 세대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들이 그래도 밖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낼 수 있고 뭔가 희망을 제시할 수 있으면 거기도 도움이 될 텐데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완전히 안에 꽉 쥐고서 아무도 제대로 된 소식을 못 듣게 할 때 교민사회에서 지원하고 소식을 전하고 했던 것처럼 뭔가 나라 안이 어지러우면 밖에 나가 있는 동포들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안팎에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좀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가서 또 여기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좀 한 60% 70% 정도는 답답한 얘기를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답이 없어 보이고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에서 또 김종대 의원이 얘기했던 단순한 등거리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심이 되어서 이런 관계를 잘 활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해줬고, 간만에 생각해 보니까 또 과거의 정권 노태우 정권의 경우에도 일국가의 체제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 연방제와 매우 흡사한 형태의 통일 방안이 있었고 구체적 실천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어떻게 통일할 거에 대한 그런 방법론에 대한 얘기, 철학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게 된 그런 시대에 있었고 저조차도 사실
최근에는 통일이란 말에 가슴이 뛰지 않았었는데 아까 또 김상욱 원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세계의 널리 어쨌든 민족의 비극에서 비롯된 일이지만은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음식에서도 전 느꼈어요. 변하지 않는 어떤 우리 한민족의 같은 DNA가 음식 속에 남아 있잖아요. 여기 어떤 요리 방식이라든지 재료나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 어떤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저희가 맛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거는 좋은 대통령 뽑는 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잘못 뽑았으면 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민주적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 여기 소식을 올리니까 특히나 그 크즈로르달에서 제가 그 지금 문화궁전 옛날에 그 원래 고려극장에서 제가 독립군가를 불렀더니 댓글에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무사히 귀국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뭐 어쩌겠습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는 어찌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숙명적인 것들,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또 행동하고 하다 보면 그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뭐 지사적인 풍목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의 얘기를 여기서 일단락 마무리하고요.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물어보고 싶은 얘기를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꼭 지명을 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질문을 일단 3명만 받아보겠습니다. 3분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손 들고 먼저 해주시죠. 제가 미리 예고를 안 해서 뭐 충청도가 원래 이런데 시간이 걸리는 데라서 첫 번째 질문은 나왔고 답도 끝났다고 치고 이제 두 번째. 자, 네네네. 지금은 정전 상태 있잖아요. 저희 그쪽이 세계 뭐 유일무이하게 정전 상태이긴 한데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종전이 안 된 상태 아니잖아요. 종전이 쉽겠습니까? 통일이 쉽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뭐 간단하게 그게 다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기 걸릴 때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독감 걸릴 때도 아니면 코로나 걸릴 때도 독감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전이 어떤 불가침 그 선언을 해가지고 정전 상태의 위험성을 완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바로 4.27 판문점 선언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그 앞에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4.27하고 9.19 남북공동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불가침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 단계부터 주변국의 그 보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3자 또는 4자 이렇게 모여서 종전화하자는 건 한국전쟁 당사자가 중공군이 엄연히 그 의용군 사령관이 얼마나 있고 유엔군 사령관이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안 되고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와서 이걸 종전 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그리는 거니까 선후 관계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통일이 먼저 와버린다는 뜻은 자칫하면은 그거는 북한 붕괴나 이런 과정을 안 거친 통일이라면 흡수 통일로 오해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이어지는 과정이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무너지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싹 쓸어 담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이거나 중국이지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건 오히려 위험하죠.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아마 그런 뜻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통일도 좋은 방식의 통일을 원하는 거지 모든 통일을 우리가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또 다른 재앙 내지는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이죠. 무리한 통합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평화스럽고 창조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걸 우리가 통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정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마무리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을 염원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통일은 대상이 있어요. 상대가 있잖아요. 같이 합해야 할, 통일해야 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우리 국민의 평균치보다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은 대상이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통일을 염원한다면은 우리와 통일할 상대의 마음도 좀 헤아려 가면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거 원칙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어나리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각자가 이제 사실 언론인이라는 생각 하에 오마이뉴스가 그랬죠. 모든 시민이 기자다. 모든 시민이 기자다. 정말 여기 탐방단은 모두가 매체를 가진 기자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남북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청사진들이 많아요. 통일 말고, 통일되면 당연히 뭐 좋은 청사진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다양한 청사진이, 물론 나쁜 청사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직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냉전 체제의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한반도 땅, 그 한반도의 남쪽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쭉 썰을 풀잖아요. 원고도 나오고 기사도 나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분단 국가들이 많아요. 예,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국경선을 따라서 한번 보시죠. 뭐 몽골도 외몽골, 내몽골. 예? 원래 큰 대국이 있으면 그 사이에 여러 이 국경에 살던 국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기 아니면 여기 나눠져 있어요. 쭉 따라와 보십시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그 핫한 여행지 하나로 손꼽히는 그 코카사스. 원래 거기가 원래 지명 카프카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카프카스고요. 영어로식만 발해야 코카사스인데 어쨌든 거기에 가면 뭐 조지아도 있죠, 아르메니아도 있죠, 뭐 많지 않습니까? 그 조지아만 보더라도 거기 보면 아파지아가 있고, 아파지아가 러시아 땅에 있어요. 북아파지아라고 하고, 남아파지아는 조지아 땅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단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단되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죽기 살기로 세월이 지금 이렇게 흘렀는데도 전쟁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우리는 전쟁을 했잖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아 라고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라 빨리 지울 수 있다라는 거죠. 지우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단국가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분단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분단국가이긴 하나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교류하고 왕래하고 또 왕래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당당하게 미국에다 이야기할 수 있고, 미국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한국에서 세게 나오면은 자기들이 선을 갈랐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걸 당연시 여기고 고정된 상황으로 여기고, 감히 이걸 어떻게 미국한테 이야기하겠나는 어떤 이제 과거 어떤 식민지 교육의 어떤 그런 영향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잘 실무자들이,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나 뭐 외교 안보 담당자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가 알아서 미리 잘라버리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실제로 분단되어서도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실들과 평화롭게 사는 평화로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지만, 우리도 그러면 굳이 북하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 통일은 뭔 나중에 할지라도. 그러면서 계속된 어떤 이런 것들을, 좋은 그림들을, 분단된 상황에서도 평화롭고 한반도가 번영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자꾸 그려서 배포를 하고 유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더 네네. 크즈로르다에 갔을 때 홍범장군 묘를 방문했을 때 거기 한글학교 학생들이 왔었는데 그 중에 그 카자흐스탄인이 있었는데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뭐 한국인이나
고려인들을 만나서 한글 써먹을 기회가 없어서 늘지 않는다. 근데 그 여자분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침볼락에 갔을 때 카자흐스탄 젊은 청소년이었는데 한글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김상우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많은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그러면 문화원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 청소년들한테 얼마만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만족시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인프라가 적어서 그 많은 관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마디로 카자흐스탄은 한류 열풍이 뜨겁습니다. 한국어 열풍도 뜨겁고요. 그리고 이 한류 속에는 뭐 우리 K 푸드도 있고 K 뷰티도 있고 그리고 뭐 K 메디칼도 있고 정말 다양한 한류 초창기 한류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드라마 한국 드라마나 또 K-팝뿐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한류 열풍이 뜨거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잘하면은 그 열풍이 정말 광풍이 더 될 수 있고 태풍도 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여기는 이제 대사관도 있고 조영사관도 있고 뭐 이제 여러 우리 국가 정부기관도 있고요. 또는 또 뭐 문화부 쪽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한류 열풍이 뜨겁게 만드는 하나의 또 장작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더 큰 것은 저는 이렇다고 봐요.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이 한류 열풍이 떠온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딱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 중앙아시아의 한류 열풍이 떠온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우리 고려인들이 한류의 사실 선구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야 이거 무슨 소리야 그게 고려인 동포들이 여기 온 지가 언제 옛날 이야기고 한류는 뭐 최근에 뭐 90년 2000년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시간차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중앙아시아에 또 서른 땅 특히 중앙아시아에 와서 선구자로서 농업 한류 그러니까 벼농사를 중앙아시아에 전수하고 사실 어떤 기록적인 풍년을 이루어내고 사실 노동 영웅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사회학 분야로 진출해가지고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여기 비록 와가지고 불평불만만 하고 그랬다면은 여기 중앙아시아에 우리 코리안이란 여기 말로는 이제 까르이츠인데 코리안에 대한 이미지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어려웠겠죠. 그런 토대 위에 그런 좋은 선입견 또는 좋은 어떤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수용도가 확 높아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남아나 뭐 이런 데는 한국과 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심리적으로 가깝고 해서 한류가 빨리 전파되고 열기가 더 여기보다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는 사실 동서양의 이제 이 교량지대이긴 하지만 사실 소련 땅이었기 때문에 서양 문화에 가깝거든요. 서구 문화라고요. 문화권이라고요. 그래서 한류가 쉽게 침투하기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류 열풍이 뜨거운 건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 열풍이 뜨거운 것은 저는 이제 그 우리보다 먼저 온 이분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특히나 한류 산업 또는 또 우리 한류 붐에 힘입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K 푸드를 판매하시는 이런 다양한 우리 기업인들은 특히나 이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뒤에 한류 원조 두 분을 모셔서 공연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박수 한번 미리 쳐주시겠습니다. 원조 한류 스타 두 분이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질문을 시간 관계상 안 자를게요. 어차피 세 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답이 짧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한테 네. 작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가 한국의 그 뜨거운 이슈로 남았었는데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에 살고 계시는 고려인 분들의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그 소식은 실시간으로 여기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한국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래서 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다양한 그러니까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왓츠업 같은 것을 보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쉽게 말해서 톡방이 뜨거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고 그 반응을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차라리 홍문도 장군 여기 계속 그냥 모셔고 있었을 텐데 괜히 보냈다는 그런 반응도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그렇게 헌신한 분인데 평생을 그 자기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거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 모국에서 좀 폄하된다니까 내가 너무 슬프다 이런 반응들도 또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그래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국의 그 시스템, 또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선거에 의해서 또 정권이 교체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 동포 사회가 이해를 하면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또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런 또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알마티 고려문장 원장 김상욱이었습니다. 네. 오재관입니다. 요즘 그 TSMC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기초해서 뭐 경제적인 문제들이 한미일 공조의 그러한 동맹 이런 것들을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양안에서 전쟁이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때 이제 북한은 그럼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이게 제일 궁금한 문제이고 그때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관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이 좀 궁금합니다. 김정대 의원님한테. 굉장히 우리는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클 거라고 봅니다. 1968년에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아시고 그때 이승복 사건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비군이 창설됐죠. 그때 왜 북한이 그렇게 공세를 했냐면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어요. 베트남에 한국군이 파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발을 묶어놓자. 그래가지고 무장병력을 내려보냈던 거고 여기서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긴장에 빠졌지만 그거에 무릅쓰고 파병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맹호부대, 청룡부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은 일단은 북한이 분명히 어떤 전략적인 균형자로 부각이 될 겁니다. 사실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지 못한 이유가 한국전쟁 때문이었거든요. 그때 한국전쟁만 없었더라면 타이완을 다 가기로서 통일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병력이 몽땅 그냥 다 한국으로 오는 바람에 그래서 통일을 못한 게 천추의 한이고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가 조용해지길 원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만 해협바다 남중국해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필리핀하고도 이제 시끄럽고 이러면서 중국이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이 지정학적 상황은 분명히 살필 거다. 어떤 식으로든 충격을 가할 거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너무 과장하고 있어요. 이게 뭐 기우제 지내듯이 뭐 날짜까지 나왔어요. 2027년에 침공한다고 아예 날짜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랬는데 그럴 가능성이 요즘 수그러들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전략적 공세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한반도가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 어떤 러시아나 중국이
어떤 남한의 위협을 가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만에서 남중국이나 뭔가 터지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 연결돼 있다. 1950년에 한반도와 대만 해협은 연결된 공간이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선택받은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건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상당히 주목해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게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날짜까지 예고가 돼 있다고 하니까 미국에도 천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윌리엄 번즈라는 CIA 국장이 네. 2027년이라고 딱 박아버렸어. 네. 거기 천공보다 더한 신공이죠. 네. 자, 뭐 질문 예. 없이 마무리 발언 아니요, 한 분이 있으셔서 충청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주류가 마지막에 질문이 이제 막 쏟아지는데 마지막 아까 손들었던 한 분 질문을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최희주 님. 손안 들었던 것 같은데? 안 들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럼 여기 왜 왔는지는 지금 물도 다 끝날 때 나오잖아요. 아마 첫날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유목 민족들은 나라를 만드는 게 좀 애매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딱 짓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건데 유목 부족들이 국가를 만들려면 니들 부족하고 니들 부족은 우리 편이야 라고 했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가면은 그쪽 땅은 또 우리 땅이 아닌 게 돼버리고 뭐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대개 네이션 빌딩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을. 그래서 네이션 빌딩은 사실 쉽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왜냐하면 국경을 딱 긋고 여기서 나가려면 여권 심사 받아갖고 통과해야만 나가지 못 나가. 그러니까 못 나가는 사람들은 세금을 거기서 내고 거기서 나라를 만들고 군대를 키우고 해야 되는 거니까 나라는 딱 만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네이션 빌딩이 아니라 피플 빌딩, 국민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와서 제일 살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지만 100몇십 개 부족이 있다는데 종교도 뭐 불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이슬람교 등등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을 텐데 여기는 어떻게 나라를 만드나 했는데 대개 통상 나라를 만든 다음에 국민을 만드는 작업이 이어지는데 국민을 만드는 작업이 통상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입니다. 화합해야 됩니다를 강조하는 것. 두 번째, 전쟁이나 국가 건립의 유공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우를 하고 동상이나 흉상을 여기저기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거리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관련 있는 사람들로 거리의 이름을 바꾸는데 여기는 다민족이니까 그 민족의 영웅도 한 사람 갖다 이름을 붙여주고 저쪽 민족의 영웅도 그쪽 이름 하나 붙여주고 해서 거리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는데 카자흐스탄도 아마 비슷한 지금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라는 세웠는데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역시 피플 빌딩, 국민을 만드는 작업에서는 한참 갈 길은 좀 멀리 느껴지는 거죠. 하나로 뭉쳐질 듯 하다가 또 갈라지고 해서 그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카자흐스탄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 가는데 라고 하는 반성도 많이 했고 여기저기서 느낀 것들을 돌아가서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이제는 뭐 깨어있는 시민의 시대고 1인 미디어 또는 시민 미디어 시대니까 미디어 시민의 시대입니다. 많이 전파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나라를 갖다 빨리 다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상욱 대기자님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뉴라이트 하면은 건국 논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약점이 있는 그 건국 이전에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역사를 분리시켜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걸 뛰어넘어서 그 전의 역사를 갖다가 조작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미화시키는 데까지 가고 있고 어떤 우리 민족적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의 친일파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의 관장이 되는 이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역사를 저희가 이곳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전해 들으면서 정말 비감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미디어 날은 지금 이제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 적어도 한 넉 달 이상을 저희가 투여하는 기획 취재를 시작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 조선 이치로에 대한 취재입니다. 뭐냐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소가 일본으로 150만 마리 정도가 이출됐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조선소를 가져갔냐? 그 중에 하나는 조선의 소들이 개량이 잘 돼 있어서, 소를 개량하는 데는 몇 세대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소는 작고 왜소한데 사나운데 조선소는 덩치도 좋고 힘도 세면서 온순하고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일본은 수건이었었어요. 조선소를 일본으로 가져가는 게. 그래서 1905년도에 이미 조선소에 대한 연구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조선 13도, 당시 13개의 도가 있었는데 그 도에서 각각 소를 부리는 소리,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이 어디는 마라, 어디는 일루로, 뭐 이렇게 우로, 이런 말들을 다 조사해서 만든 조선소 사역, 일시키는 소리 연구한 게 무려 31페이지예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중에서 그 당시에 조선소 부리는 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직접 소를 부렸던 분들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모를 거잖아요. 그만큼의 일본이 치밀함을 가지고 우리를 침략했다. 아마 뉴라이트 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거 뺏어간 거 아니야? 돈 주고 사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맞습니다. 돈 주고 사간 건 분명히 맞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소를 사가는 회사는 누가 사장이었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사장이었던 회사라는 거죠. 일본의 배들이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소를 많이 키우게, 조선이 소를 많이 키우게 하는 소위 말하는 쌀을 많이 산미증산했던 것처럼 소 생산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150만 마리의 소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1942년까지 이루어지는데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나르는데도 조선소가 동원이 됐고요.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은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수탈했던, 정말 일본이 조선소를 사가는 그 사업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취재를 해서 오는 11월이나 12월쯤에 저희가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 계획이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른 언론들이 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보도를 따라가거나 혹은 또 우리가 특종이다, 단독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다루지 않는 문제, 다른 언론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의 이면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런 미디어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 카자흐스탄 홍보본부의 길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내일까지 정말 보람 있는 그런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분은 제 옆에 김상욱 고려문화원장, 그리고 변상욱 대기자님, 그리고 마지막 저쪽 끝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